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이제부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 에너지 확대 방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의 좌장이신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위원장님은 현재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현재 친환경 에너지 및 신소재 응용기술 관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김호민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김호민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미 제주는 다른 지역들보다 앞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CFI 2030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년 12월 말 전체 발전량의 19%로 증가하였고,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통계와 비교를 하면 재생에너지 3단계로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와 기존 에너지 시스템 유지에 따른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이런 제주도의 문제가 향후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조연설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해주실 유한나 보이어십니다. 유한나 보이어께서는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의 호주전력부문 수석 연구분석가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관세, 유통망에서 다양한 연구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홍준희 가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20년 이상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디지털 전력 등 에너지 기술 전문가이시자 에너지 탈탄소화, 전기화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어 토론해 주실 첫 번째 분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 정책관이십니다. 이호현 에너지혁신 정책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무역정책관을 역임하셨으며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설계 및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양이원영 국회의원으로, 양의원님께서는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처장 및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세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조광욱 전력거래소 개발본부장님이십니다. 조광욱 본부장님께서는 시그레 연구위원회 스터디 커미티 2의 한국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에서 30년 이상 전력 개통 계획과 운영, 전력시장 설계에 관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님이십니다. 김주진 대표님께서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법률 전문가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님이십니다. 윤형석 국장님은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제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등 제주도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나 보이원님께서 남호주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전력 개통을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유한나 보이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 호주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남호주에 대한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풍력과 태양광이 집에는 그리드를 운용을 하고 있죠. 저는 현재 그 호주에 있는 그 에너지 경제 및 금융 분석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그 풍력과 이제 태양열이 차지하는 그 전기 생산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독일, 그리고 영국, 그리고 EU 등등, 그리고 호주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남호주가 그 태양열과 풍력을 약 60%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그 현재 그 남호주는 그 호주 동해안 그 가장 그 끝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현재 그 호주에 있는 동해안 그리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체 그리드의 가장 그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많은 챌린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호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렇게 풍력과 태양광을 많이 발전하는 남호주에서 그랬을 때 그 전체 그 호주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레슨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연간 그 변동 재생 가능 에너지의 60%가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네,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은 60%를 달성을 한 것이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나머지 그 36% 같은 경우는 이런까지 태양광 그리고 이제 그 풍력 이런 것들이 20%, 40%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60%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많은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호주는 이렇게 그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그 저희가 평소에 사용을 하던 그 태양광이 없는 시간에는 개솔린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 매트릭스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남호주의 사례에서 저희가 또 다른 그 사례를 교훈을 좀 얻자면 저희가 어느 그 특정 시점에는 전체 100% 태양광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 10월 11일에 찍은 타임 시간표인데요. 장표를 보시면 그 전체 100% 태양광을 운영한 그 시간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저희가 100% 태양광을 운용을 한 사례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례를 찾아봤을 때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그 태양광의 상황을 견주어 봤을 때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었을지 세 번째를 살펴보면 이때는 이제 시장에 대한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정부 조치에 따른 저희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초기 채택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특성을 먼저 살펴보자면 굉장히 강력한 태양광과 관련된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풍력과 관련된 자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주거용 전기 가격, 도매 전기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액세스 네트워크 연결 체제를 가지고 있어 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총 도매의 풀 시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활동을 좀 살펴보면 2008년에 이제 주정부 태양광 공급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연방 RET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생성하는 정부의 액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과 관련된 생산을 단계적으로 이제 중단을 해 나갔습니다. 특히 남호주에서는 석탄 생산을 계속해서 중단을 해 나갔고 이것을 통해서 풍력의 발전량을 함께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반년 정도, 뭐 3년 이상 이거 관련된 그 석탄 발전기를 운영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최종 이제 석탄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운영자나 소유자에게는 이제 2,400만 달러의 그 지원금 그리고 이제 운영비를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100% 재생에너지를 넘어서는 이제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그리고 이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그 2030년까지 그 100% 재생 가능 에너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이제 100% 재생 에너지 도달을 할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부는 실제로 그 500%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50년까지 SA 그리드 수요의 500%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이제 뭐 국내외 이제 교역 그리고 관련된 제품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더 많은 우방 그 주들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이웃 국가들과 함께 그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력, 그 전기차, 재생에너지, 배터리 등등에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국제 배터리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관련된 재생에너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및 조리 시설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 그 나무주 내에 1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배터리를 판매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서 저희의 그 전기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표를 보시면 저희가 연간 거래량 가중 평균 도매 현물 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수치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65%가량 이제 전기값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는 60%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태양광과 그 풍력을 통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전기값을 내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훨씬 늘리고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그 하루에 있을 때 전기 가격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1년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2021년 1분기와 그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2020년 그 1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마이너스로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풍력과 태양열 덕분에 저희의 그 전기 비드에 있는 가격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지붕에 설치를 하는 그 태양광 그리드로 인해서 저희가 전기 가격을 하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서로 그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계속 그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주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높은 그 VRE 그리드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태양광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지난 15년간 저희가 이렇게 안정성으로 유지한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헤이즈가 심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재생에너지 페네트레이션이 그 높은 환경에서도 안정성 유지를 저희가 이루어냈습니다. 네, 또 다른 그 사례를 통한 그 학습 효과, 레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태양광에 거의 집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보안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싱크로니지 인덴스 또 4개 동기식 콘덴서 또는 그 상호 연결 개선들 그리고 이제 사우스 빅토리아 등등 지역에서의
그리고 재생에너지 및 대형 배터리에서 비상 주파수 예비 확보,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들이 많이 구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조금 더 이렇게 회복성을 보여주고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보안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것들이 계속 복잡해질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분 내에 도매 시장에서 5분 내에 있던 것이 이제 30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메커니즘과 이제 규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주에 있는 그리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리드의 보안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학습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 나무주에는 4개의 유틸리티 규모의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혼스데일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2년간에는 저희가 약 1억 5천만 이상 달러를 절약을 하면서 저희가 이 배터리를 보안을 유지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송전망을 계획을 할 때 이제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송전망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에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을 계획을 할 때 노후화된 전송 네트워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주들을 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구역을 이제 로드 센터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전송 용량을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들을 다양한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송전망에 이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 이제 높은 규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드 연결의 지연이 일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송 손실이 높기 때문에 일부 발전기는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하지만 이제 남호주 그리고 사우스웨일즈의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사례이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서로 가까운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겹치는 송전망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호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옥상에 설치하는 옥상 태양광 같은 경우는 높은 보급률이 이제 유통망 혁신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다수의 옥상 태양광 시설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로 보내지게 되죠. 송출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압과 관련된 문제들, 이제 100볼트였는데 이것을 250볼트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죠. 그랬을 때 추가적인 태양광이 전압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된 우려 사항은 이제 전압들이었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호주에 있는 송전망을 통해서 이것들을 전압을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압 문제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송전망 네트워크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태양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투자자의 신뢰와 비용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때 이제 DER 지원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술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요인들도 있죠. 네, 호주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포트, 엑스포트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송전망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송전망에서 그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한 혁신적인 관리법이 그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그 태양광의 전압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통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상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40% 옥상 태양열 를 이용해서 저희가 DER 관리를 위한 규제 네트워크 수익의 1%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대중적인 이자 그리고 남호주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 옵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남호주에 관련된 사례 그리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100%에서 이제 500%까지를 달성을 하는 그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네, 저희 여기까지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보이어님께서 소개해주신 이 남호주의 신재생 에너지 현재 보급과 그리고 관리 운영 그리고 정책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들어보니까 제주도 환경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전력 수요 공급망을 갖고 있네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남호주에서 리뉴어블 에너지를 약 60%까지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가솔린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저녁 시간대에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특정일에는 이제 PV를 가지고서 100%다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리뉴어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남호주가 이렇게 리뉴어블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자원들을 환경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풍부한 리뉴어블 에너지의 자원 그리고 높은 전기요금 그리고 강력한 정부 정책과 그리고 이 석탄 화력 등을 축소하려는 그러한 실현 의지 등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2050년까지 리뉴어블 에너지 공급을 이제 500%까지 이제 늘려서 이거를 이제 DR로 연결을 해서 타주와의 전력 거래 확대를 하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리뉴어블 에너지의 산업을 일자리 창출, ESS를 늘리거나 아니면 EV의 보급 확대를 통한 그 주 내에서의 산업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한 전기요금을 현재 평균적으로 한 60% 최대 65%까지 낮추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루프탑 PV 확대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전력망 리뉴어블 에너지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이 전력망의 안정성 유지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ESS라든지 아니면 싱크로너스 컨덴서 4대를 이용을 하고 또 타주와의 개통망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시큐리티 부분까지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러한 리뉴어블 에너지를 그리드망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기술 표준을 확립을 하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준희 가천대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부분 정책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료를 다시 바꾸는 동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나 보이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실증적으로 이렇게 안심을 주는 내용이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500%의 리뉴어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과거처럼 에너지를 궁핍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잉여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정부 단위에서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것을 통해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로 100% 공급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아까 보니까 석탄, 그러니까 이제 탄소 연료의 사용을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이제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그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바꿔주시도록 해보실래요? 오늘 오전에 드렸었는데. 그냥 중간에 자료를 바꾸실 수 지금- 있으면 바꾸시고요. 이 자료로 일단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공학을 전공했지만 인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탄소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열을 만드는 저 공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 우리 문명을 부양하는 탄소 에너지 체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보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피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는 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탄소 에너지 체제는 열과 같은 가족이고 스팀 터빈과 같은 가족이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전환 문제,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결론은 또 하나의 에너지 공식입니다. 저는 이 공식 E=mc 제곱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 인류의 과학이 발견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질량 m을 사용을 하면 에너지 E를 얻을 수 있다는 그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탄소 발생, 자원의 고갈 가능성, 뭐 이런 일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E=mc 제곱이라고 일컬어지는, 저는 이것을 질량 에너지 체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 이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로를 사용하는 리액터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요한나 보이어 박사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자연이 준 핵융합로를 활용을 해서 그거로부터 직접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질량 에너지 체제의 장점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팀, 열의 형식을 띠지 않고 전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공식이 가진 함의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질량 에너지 체제의 한 형식으로, 이네이블러로 추천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 시스템을 만든다면 아마도 솔라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분한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노란 동그라미 위에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파란 점이 하나 그렸는데, 이것은 우리 인류 전체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량입니다. 그것을 하나라 1이라고 단위를 잡았을 때 태양광은 매년 끊임없이
1438배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리뉴어블이죠.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에너지들, 가령 윈드든지 뭐 바이오매스든지 이런 리뉴어블들은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명의 희망은 아닌 거죠. 아울러서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들은 그 안에 아마도 우라늄이라고 하는 광물 자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지속 가능한 시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냥 뭐 몇십 년 쓰면은 고갈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에요. 유니크하고 독보적이며 심지어는 잉여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문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저는 대체로 네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에너지 결핍, 즉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고 효율주의를 표방하던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서 에너지 잉여 문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문명을 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네이블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잉여 상태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잉여 상태를 이끌어내서 넘치게 생산해서 버리며 쓰는 것인데 그때의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품질이 되게 좋습니다. 전기를 직접 얻거든요. 이것은 컴팩트하고 굉장히 초고속이며 하이 덴시티, 즉 고밀도의 에너지 전송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본성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보면서 이 솔라 에너지 시스템이야말로 우리 문명의 미래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명은 에너지 결핍의 시대에서 에너지 잉여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전기를 현재의 기후변화라고 하는 위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 그런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의 특별히 좋은 점, 잉여를 값싸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뭐 솔라, 윈드,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의 가격 하락 곡선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학습 경험이라는 것이 덧붙여지면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알고 계시는 정도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가령 100kW의 출력을 내는 태양광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 비용,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거의 비용은 2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용량을 100에서 200으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비용을 200%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 추가된다는 거죠. 즉 비용 곡선이 용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완만하게 증가되는 형태의,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묘하게 용량을 200% 늘리는 데는 20%의 비용 추가, 용량을 300%로 늘릴 때는 30%의 비용 추가라는 거죠. 경영 혹은 수익을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딱 100%만 갖추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인데요. 1년이 365일 8760시간이라면 대부분의 시간, 70~80% 시간은 태양광 시스템이 100% 출력을 못 내는 조건입니다. 기후 조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100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120원을 투자해서 200%의 발전 능력을 가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그 시스템에 넘치는 용량 2배가 됐으니까 100%를 몇 시간 동안 못 쓰느냐, 고작 1년에 한 500시간이나 1000시간 정도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00시간 이상은 무슨 상태냐? 다른 시스템들은 날씨가 흐리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100% 출력을 못 낼 때에도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패널을 200% 깔아놨기 때문에 그들보다 적어도 20~30% 더 출력을 내서 연 단위로 보면 대체로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30% 오버사이징을 하면 뭐 6%의 비용으로 28% 더
매출이 올라간다는데, 이 이야기는 30% 정도 투자를 더한다면은 대체로 150%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하고 일맥통하죠. 제가 바보가 아니라면 결코 시스템을 적정 용량으로 갖추지 않고 잉여 상태, 이걸 오버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오버사이징으로 갖춰놓고 그다음에 한전이 사가는 만큼 팔면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버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일개 발전 사업자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가나 혹은 문명 단위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보는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기술이 들어오면 뭐가 좋아질까요? 저는 전형적인 사례로 스마트 그리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소비자의 도움을 받아서 공급 비용을 줄이는 이슈인데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정확한 공급 예측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을 제때 공급하겠다는 굉장히 스마트한 기술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조금 멍하다랄까요? 스마트해 보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스튜피드하다는 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전략에 의하면 딱 이렇습니다. 뭐하러 창고에 재고가 안 남은 상태의 저스트인타임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려고 하느냐. 창고 비용이 어느 정도로 작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를 2배 키우는데 비용이 20%밖에 들지 않는다면 3배를 생산하고 버려라.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을 원할 때 제때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굉장히 비싸고 스마트하고 과학적으로 놀라운 성취인 기술을 쓰는 것보다 현명하게 더 잘 사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에너지 정책 중에서 리뉴어블 에너지 정책 혹은 카본 뉴트럴 정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300% 더 용량을 갖추어라. 그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자본 비용을 낮춘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면 훨씬 쉽고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아울러서 동시에 버려지는 2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은 전기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기존의 화석연료로 활용하던 열이라든지 수송 부분의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일체의 것들을 전기화시키는 데 집중을 해라. 이것이 소위 에너지 잉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전기화 전략을 펼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마켓의 스트럭처를 고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전력거래소가 하는 그 원가주의 방식 혹은 비용에 기반한 이렇게 비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켓 시스템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잉여 상태에 들어가면 변동비가 제로가 되더라도 계속 입찰에 참여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마켓은 용량 기반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아마도 제 생각에 3가지나 4가지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하나는 펌 컨트랙트. 이거는 소비자가 원할 때 100% 공급을 보장하는 이제 계약의 방식이죠. 공급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소비자에게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1년에 하루 이틀 어치 정도의 정전을 수용하거나 하루에 30분 정도의 정전이 되는 게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 그것을 수용하는 소비자라면 그냥 유연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절반 정도의 전기요금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나무주 사태에서 보셨죠? 태양광으로 100%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한 60%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나머지가 잉여 에너지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남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지역 난방의 스팀이나 히팅하는 데 쓰거나 혹은 요즘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린화시켜서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말하자면 카본 프리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 에너지로 다이아몬드를 합성해서 다이아몬드를 절연 물질로 쓰면 삼성이 만드는 반도체의 집적도를 10,000배 이상 더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물질, 신물질을 창조하는 물질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E = mc제곱에서 거꾸로 보내면 에너지를 가지면 mc제곱의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성능을 가진 물질을 디자인해서 제공하거나 인공육,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고기를 배양하거나 혹은 야채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컬티베이트 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현재 문명이 보지 않는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경제성을 가지는 수준으로 저희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부양하는데 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 자료가 제가 사실 준비한 거의 절반밖에 안 나오지만 뒷얘기는 그닥 이렇게 모르셔도 될 내용들이라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 드리자면 현재의 에너지 정책에서 우리는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나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은 300% 정도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갖추고 버리면서 쓰는,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를 낮추고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시키고 우리의 문명을 열 기반에서 전기 기반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탄소 중립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전부 다 피해가면서 편안하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진희 교수님께서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무한 에너지인 이제 솔라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잉여 에너지를 무한대로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하고 경제성을 달성을 하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따라서 소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잉여 소비를 우리가 확대를 해보자라는 제안들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 발표자 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우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수를 해주시면 되고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있는 질의 링크에 질문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에너지혁신정책관님께서 첫 번째 토론자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입니다. 옆에 홍준희 교수님께서 에너지 잉여 시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기가 공급되고 소비자 후생을 최대한 눕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2014년도 가스산업과장 시절에 그때 제주도 왔을 때는 애월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주도가 항상 전기가 모자라던 시기였기 때문에 애월기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HVDC를 빨리 깔아서 모자라는 전력을 본토로부터 갖고 오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아까 홍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에너지 서플러스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캐파시티가 설비 기준으로 하면 2000메가와트가 넘어가는데 풍력만 해도 448 태양광만 해도 한 448 메가와트, 풍력만 해도 한 295 정도 되니까 최저 수요 기준으로 소비가 가장 낮을 때 기준으로 하면 400 정도 돼요. 이미 풍력만 돌려도 최저 수요 시기 때는 제주도가 에너지가 남아도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성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분산 에너지 전략이라는 걸 좀 담아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산 에너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들은 개통에 대한 투자, 재생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개통에 대한 투자라든가 개통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가급 좀 줄여주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개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서 3, 4, 5kV 정도 되는 이제 송전 설비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분산 자원,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정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전 기준에는 한 3, 4, 5kV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원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라든지 구역 전기 사업이라든지 집단 에너지라든지 그런데 기준으로는 저희가 400메가와트 이하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구역 전기 사업이나 집단 에너지 사업이 500메가와트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가급적 개통을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지역의 생산한 것과 소비를 일치시켜주는 노력, 정책적 노력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철학은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개통의 부담을 안 준다. 그래서 개통 투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에너지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산 에너지 시스템 전환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전솔로 추가 건설 한 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가 분산 자원들이 CO2 감축 절대적으로 무탄소 자원들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기 수급 계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의 분산 에너지 전략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는 현재 에너지가 중앙 집중형이라면 앞으로의 미래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는 분산 에너지 민주화, 지역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분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선형 위주의 네트워크, 선 위주의 송전솔로 위주의 네트워크 중심에서 이전 지역 단위 면적, 입체적인 그런 효과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만 이제까지 많이 생각했다면 지역적으로 웰페어를 최적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 2018년 기준으로 그림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이런 해안가별로 발전소를 지어갖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이런 단순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산에너지 시대에는 다양한 전원과 네트워크가 지역적으로 구축이 되는 아주 복잡한 구조가 될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분산 에너지가 어떤 경제적인 편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설계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이러면 시장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제도가 개편이 된다. 에너지 시장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개통 안정성적으로 인프라 투자해야 되고요. 뭐 인프라는 하드웨어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개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맥시마이제이션 할 것인가, 최적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고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는 중앙 집중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주도, 지역 분권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앞으로는 지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있는 에너지 기관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협업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시간상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분산 모두에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쭉 넘어가고 몇 가지 중에서 제가 좀 꼭 필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출력 제어가 제주 계신 분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데 출력 제어를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 제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가 정확하게 통제되고 관리되고 예측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량 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될 건데 제주의 부하 시간이 육지하고 좀 다른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이제 최고만 이제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대가 11시 때 걸리고 그다음에 3시에서 5시 때 많이 걸리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4시 이후에 자정 무렵에까지도 8시, 10시까지 그 부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정하기 위한 DR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하 시간대를 좀 바꾸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아마 좀 바꾸려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것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전략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같은 이제 저기 전력거래소에서도 나와 계시지만은 중앙집중적인 송배전망 시스템은 아마 분산 에너지 시대는 적합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역 단위에서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급전 자원하고 그를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그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이런 분산자를 모아내고 그다음에 출력지하고 급전 지시를 함께 낼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배전 운영 기구들이 상당히 앞으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한전이 역할을 하든지 전력거래소 역할을 하든지 또 제3의 기구가 역할을 할 것이는 정부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은 아마 전면적인 개편 방안, 개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코디네이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하루 전 변동비 시장밖에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0년 동안 유지됐던 시장인데, 아까 얘기했을 때는 분산 에너지 시대, 신재생을 개통에 집어넣기 위해 있어서는 ESS라든지 유연성 자원, 양수라든지 그 유연성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량과 이런 유연성 자원들, 서비스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는 예비력 시장인가 보조 서비스 시장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앞으로 해야 된 시장들은 그런 그 예비력 시장이라든지 보조 서비스 시장도 새로 만들어내고, 그게 작동할 수 있게는 가장 기본적인 실시간 에너지 시장, 실시간 전력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련된 개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 좀 담은 분산 에너지 로드맵을 저희가 조만간 좀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옆에 계신 양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된 인센티브 것들 총괄적으로 담은 분산 특구 법 같은 법 제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호연 에너지 정책 혁신 정책관님께서는 이제 분산 에너지 정책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재 제주 개통에서 신재생 공급망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보다 시장 접근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소비, 시장적인 측면까지 다 다루어서 중장기적으로 종합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부각을 하셔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산 에너지가 이제 새로운 지역 단위의 배전망 운영 제도 그리고 시장 개편을 통해 가지고 보다 안정적인 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도모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양이원영 국회의원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모토가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입니다. 네,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자연으로부터 올 수 있고 그것이 잉여 에너지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의 그 에너지 현황을 보면서 제주도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 좀 처음 주요하게 던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지금 남호주도 그렇고, 남호주가 호주 전체 대륙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통망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근데 남호주가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개통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 거기에서 40% 50%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국 옆에 있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조발제하신 그 영국 쪽에서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그 아일랜드가 재생에너지 30% 40%가 되고 있어요. 섬입니다. 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도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2045년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섬처럼 고립된 지역, 그게 우리 한반도일 수도 있고 또는 제주도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충분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16%인데 커테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호영 국장님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때 가스산업과 하시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규모 가스 발전을 입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건을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가 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력 시장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풀 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발생, 건강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고요. 원전도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문제, 송전솔로도 전자파 영향이나 경관 훼손으로 많이 갈등을 있고 있죠. 그래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렵고 현재의 비용을 이제 미래로 전가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서 이제 분산 에너지 얘기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Not in my backyard, 님비 얘기를 하죠. 주민들이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발전소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여기 내 지역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not in anybody's backyard다. 그러니까 내 지역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지역도 강요할 수 없는 거다. 예. 그게 석탄 발전소나 원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누구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국가가 또는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건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분산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전력 자립도가 3.92%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경기도에는 가스 발전이라든가 석탄 발전이 일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결국 전원별 발전 설비 용량 보시면 원전은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역에 분포해 있고 석탄은 수도권만 딱 벗어나서 강원도와 충남에 분포해 있고 그리고 기름, 네, 그리고 그나마 가장 청정한 에너지라고 하는 가스 발전만 수도권에 분포해 있는 이런 상태를 넘어서서 지금 이건 재생에너지 분포도거든요. 재생에너지는 햇빛이 비치는 바람이 부는 어딘가가 어디든 다 되니까 물론 이제 도시는 루프탑이라든가 건물에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남호주 사례를 보니까 루프탑 태양광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루프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전처럼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업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도시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거죠. 앞서 우리나라의 분산에너지의 설명도를 보여주신 그 개념도 마찬가지로 덴마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탄소 중립의 실현과 동시에 분산에너지 달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산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결과로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커테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네, 이 문제를 이유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전력고려소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방향은 왼쪽에 이 그림이 이제 산업부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지금 보면 연계선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바닥에. 그리고 그 중앙급전 발전기라고 하는 저 가스 발전이죠. 제주도에서는 지금 100메가와트 가스 발전이 4개인가요? 3개인가요? 있고 150메가와트가 지금 추가로 한 3개 더 들어올 거고. 근데 지금 수요를 보면 제주도가 한 600메가와트 맞나요? 600, 700메가와트 그 정도의 100메가와트 가스 발전이 있다는 거는 육지로 치면 원전 10개가 모여 있는 거랑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너무 큰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끄지를 못하는 문제, 그 머스트런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 파란색 중앙급저 발전기 그리고 저 연계선, 이게 밑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초록색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어량, 저렇게 계속 제어하는 건 재생에너지를 제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전 저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한계 비용 제로인데 연료비가 없는데 왜 재생에너지를 먼저 자릅니까? 재생에너지를 먼저 넣어야죠. 바닥에 까는 걸 재생에너지를 넣고, 그리고 급전 제어를 할 수 있는 발전기 순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아니면 RE100을 넘어서서 RE30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연계선으로 바깥으로 뽑아내겠다, 플러스 DR 하겠다, 전부 다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카본 프리 또는 재생에너지 100%를 얘기를 하려면 수요는 최대한 수요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수요를 줄이는 게 맞는 거죠. 수요를 줄이는 가운데 공급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재생에너지 100% 사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16%, 이 마의 16%를 벗어나서 육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최근에 뭐 예를 들면 2, 3년 안에 재생에너지 20% 달성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육지 2배, 재생에너지 40%, 50% 달성하겠다.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할 거냐.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이 재생에너지 전체를 어떻게 보면 관리, 매니징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거냐. 그것이 앞에 이호영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시장의 문제고 전기요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오른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거래를 저는 법제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이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35%였습니다. 근데 2002년에 에너지 전환법을 시행하던 그 당시에 원전과 석탄 발전 합쳐서 80%였어요. 근데 2035년 35%로 하겠다는 거를 보니까 50%가 된 거예요. 목표보다 15%를 더 늘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2002년에 에너지 전환법, 그 법이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그리고 두 번째, 우선 거래, 세 번째, 수익률 보장.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던 거고, 그것이 독일의 GDP,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까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까지 가능한 겁니다.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하고 우선 거래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저러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커테일할 때 그 커테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오히려 역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풍력 발전,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비싸니까 1kWh의 풍력 발전을 제어할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비용과 1kWh의 가스 발전을 제어할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비용, 무엇이 더 비싼가요? 풍력이 더 비싸죠. 그럼 무엇을 먼저 잘라야 되겠습니까? 싼 것을 먼저 잘라야 되는 거죠. 큰 거, 비싼 거에 대해서 비용을 보상해 줄 게 아니라면. 근데 지금은 비용을 보상해 주지도 않으면서 애초에 발전 사업 허가는 다 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라는,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게 아닌가. 근데 이 불공정함이 너무나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를 우리 소비자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 저는 이걸 우선 접속과 우선 거래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전기요금을 통해서 전기가 많이 남아돌 때 전기요금이 싸고, 전기가 모자랄 때 전기요금이 비싸면 당연히 전기가 남아돌 때 전기를 저장을 해서 전기가 외비율이 부족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겠죠. 소비자들이 스스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 행동을 촉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냥 일정하게 똑같은 전기요금,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인센티브를 얼마까지 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평균 전기요금은 일정하게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하루 동안에 예비율에 따른 전기요금의 차등, 이것을 해야만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시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기를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누구나 전력 판매 시장인 거죠. 저는 이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전력 시장을 얘기를 할 때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얘기할 때는 민영화 이슈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저도 그때 2001년에 환경단체에 있으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도 바뀌고 세상이 바뀐 거죠. 재생에너지가 이제 주류인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사유로 간다면 이렇게 크고 작은 그리고 다양한 판매자들이 생겨서 전력시장 내에서의 전기를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거, 저는 그 접근성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결국 그것이 바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는 전기도 팔고 절약한 전기도 팔고 그래야만 수요 관리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래야만 재생에너지 전기가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RE 100을 넘어서서 RE 30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100%로 가기 위한 회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개막식에 원희룡 지사께서 참치캔만한 원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아, 이제 마트 갈 때 방사능 계측기를 들고 다녀야 되나? 제가 참치캔을 실수로 원전 캔을 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위험을 이렇게 벌려놓으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집니다. 우리가 그 빵을 썰 때 전기톱이 필요한가요? 빵칼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얘기를 할 때는 적정한 기술이 있는 겁니다. 전 제주도는 충분히 원전 없이 참치캔 같은 그런 원전 캔이 없이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거는 대한민국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님께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인답게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로 조광욱 전력거래소 개발본부장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조광욱이라고 합니다. 요하나 보이어 박사께서 이제 여러 가지 요금제라든지 그 리뉴어블 타겟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규제 그런 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희 교수님께서는 잉여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약간 잉여 에너지 관련해서는 약간 섹터 커플링 그런 부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의 그 연방 에너지 기구 그 페더럴 에너지 레귤레이터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Let's face it, we have air regulators planning the electricity grid. 여태까지 전력망을 계획하는 것은 전력 정책 당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환경 하시는 분들이 전력망을 이제 계획을 하더라,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력망이라는 게 그 규제하고 시장이 약간 융합되어 있는, 아마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요하나 보이어 박사님도 그렇고 홍준희 교수님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제 규제하고 시장을 어떻게 적절히 믹스시켜 가야지 우리가 외부로부터 그 부여받은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로를 어떻게 밟아가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전력 그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그 탈탄소화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그 여러 기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시나리오라는 게 사실은 차기에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어떤 새로 등장할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 패스를 좌우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감안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되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4년에 한 번씩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계속 기술 추이를 봐가면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밟아갔을 때 그린하우스 가스의 배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용한 어떤 기술들, 그다음에 상당히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간 금기시 되어 있는데 비용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정량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지만은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약간 좀 터부시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서 분석 과정에서 그런 걸 갖다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앞서 말씀 그 페이스 1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개발을 치면은 그 경제 전반의 어떤 그 제약 조건을 감안해서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전력 부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개발하고요. 그걸 갖다 주기적으로 2년이라든지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은 약간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정성적인 분석보다는 정량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전기 요금에 대한 수용성 같은 것도 느낄 필요가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지네릭 제로 카본 펌 리소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기술이 돌출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향후에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냐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년 앞으로 그 PV라든지 윈드라든지 ESS 같은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뭐 10년, 20년 그 허라이즌에 대해서 좀 발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허라이즌에 대해서 PV라든지 윈드라든지 ESS의 소요량이 발표됐다 치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경쟁적인 방식으로 자원들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경쟁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라지 스케일, 아까 호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루프탑하고 스몰 스케일을 이야기하셨는데 각각 그 형태에 맞게끔 라지 스케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이트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이트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자원을 확보하고 스몰 스케일에 대해서는 그런 그 사이트 특성을 일일이 반영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어떤 그 자원 확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저희 전력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제 현물 시장을 다루고 있는데 현물 시장을 갖다가 좀 더 실시간화함으로 해서 지금 기존의 어떤 자원들이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발휘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그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 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아야 될 전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다 치면은 기존의 재래 전원들이 가졌던 것과 유사한 그 책임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게 뭐 VPP가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은 더 이상 이제 프리라이더로서의 어떤 그 리뉴어블 그것은 좀 지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약간 테크니컬하긴 합니다만 이제 에너지하고 예비력을 동시에 이제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싱글 인터벌에 대해서만 이제 그 어떤 발전기를 가동하고 켜는 문제를 갖다가 멀티 인터벌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테크니컬한 어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희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DR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홍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제로 마지널 코스트를 가진 자원들이 늘어나니까 현재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갖다가 제로 마지널 코스트가 많이 늘어난 환경에 맞게끔 그 마켓 프라이스 디터미네이션 프로세스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네거티브 프라이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플러스 일렉트리시티를 갖다가 시장 메커니즘에서 약간 자율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가 빈번할 경우 이제 그 아까 그 투자가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단가가 하락될 테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섹터에 있는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그 전기화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플러스 에너지 문제가 경제 전반 전체에 걸쳐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력 거래소이기 때문에 개통 운영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그 신재생에너지 어떤 그 가간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 시스템을 실시간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요금 문제는 상당히 좀 정치적이면서도 약간 터부시되어 왔는데 이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향후에 전기 요금이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 시장에 어나운스해줘 가지고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어떤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광개발본부장님께서는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다방면의 방향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토론자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라이드 좀 올려주실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저는 먼저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된 자료인데 IEA가 전 세계 전력 시장의 형태를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 이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1유형이 제일 어떻게 보면 낙후된 시장이고 4유형이 조금 더 이제 4유형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북한 그리고 이제 많은 저개발 국가들과 동일한 전력 시장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IEA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국제 기구이죠. 그래서 저게 결코 근거가 없는. 그리고 2012년 저 보고서가 나온 좀 된 이후로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니까 저 색깔이 다른 나라들은 더 앞서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저 색깔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수준이 낮은 것은 요 시장 구조 어떻게 보면 유통망이 전력 부문의 유통망이 크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전력 부문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인 우리나라에서 작은 북한과 같은 작은 경제이지 않은가 하는 게 지금 저희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송배전망을 그다음에 판매망을 이제 한 회사가 다 갖고 있고요. 판매는 이제 유일하게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력 거래소와 한전이 이제 시장 정산이나 이런 거를 좀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전 부문이 70%가 한국전력자회사입니다. 한국전력자회사 그러니까 한국전력자회사가 발전 부문에서 돈을 잃으면은 그게 그대로 한전에 그대로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발전 자회사의 경제적 이익은 한전의 이익인 상황이고 한전은 개통에 있어서 개통에 들고 나감을 개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밸런싱을 할지 상당히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제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1유형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 부문과 송전, T, 배전 D, 그다음 리테일, 판매가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물론 이제 발전 부문의 일부 30% 정도는 민영 시장이 있긴 하지만 민간 시장이 있긴 하지만 붙어 있고 그래서 아까 저 지도에서 이 저개발 국가들과 많이 이제 그 개발도상국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유형이 묶여 있고요. 이 유형부터는 중간에 발전 부문과 송배전이 TD와 G가 분리가 되고 중간에 ISO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게 없습니다. 있다 해도 굉장히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아주 독립성이 약한 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아까 오늘 애월 기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월기지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월 발전소는 저도 이제 제주도의 가스 발전소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오늘 들어가지고 애월 가스 발전소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 자회사의 발전소입니다. 그 발전소가 돈을 잃으면은 한전을 돈을 잃어요. 한전을 돈을 잃는 발전소고요. 근데 아까 이제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발전소의 전기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태양광 풍력이 우선하는지는 사실상 한전이 결정하게, 한전과 산자부와 전력거래소 모두가 같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전력거래소가 이제 기술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 규칙 혹은 이제 그와 관련된 전력거래소가 뭔가 내놓은 규정, 혹시 제가 틀렸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내놓는 규정 속에 그 애월 발전소의 급전 순위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텐데 전력거래소 이사회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은요, 한전 사람도 있고 한전 자회사 사람도 있고 아마도 잘하면은 한전 혹은 한전 자회사 혹은 한전 자회사 관련된 사람과 금전적 거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여기서 제주도에서 커테일먼트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1유형, 우리나라가 이제 첫 번째 유형인 발전 시장, 전력 시장이 2, 3, 4유형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이노베이티브한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이 들어오는 데는 커다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통신시장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KT가 컨텐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KT만 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KT만 핸드폰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의 컨텐츠 IT 시장은 어떻게 됐을지를 상상해보면은 아마 지금 현재 전력 시장의 모습을 아는데 KT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자들이 무색투명한 규제된 에셋인 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SK 알뜰폼 사업자, KT 같은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넷플릭스와 왓챠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력 시장은 아주 낙후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전력 시장에서의 이노베이션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법적 그리고 공정거래법 혹은 헌법적 위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진 대표님께서는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력 시장에 대한 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형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오늘 기조 발표부터 그다음에 우리 남호주 사례를 통해서 제주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 좀 먼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홍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잉여의 관점에서 전력 시장에서 우리가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수소 생태계가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실시간의 잉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 안에서 지금 산업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된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 입장에선 절실히 지금 방향성과 시장제도 개선에 관련된 법률 제정이 누구보다도 먼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희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제주에 대한 조언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생산 과거 이제 제8차 전력수급 계획 안에서 지금 LNG 인수기지 이후에 안덕의 남부화력 발전이 우리가 경유에서 사실 LN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급격하게 제주도의 전력 소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전력수급 계획이 급하게 변경되면서 지금 LNG로 지금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현재 발전기가 대형화되면서 제주 지역에 필요한 머스트런 때문에 인해서 신재생에너지가 포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들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지역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안에서는 전력시장의 데이터가 지역 데이터가 자칫 공유가 되면서 지역 정책 안에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에서도 지금 발전 방향에서 지금 시장 운영 제도 개선이 지금 그 법 제정의 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이나 그리고 법 제정 방향성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 그러니까 시장 운영 제도 개선 안에서 제주의 패턴은 육지와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부 운영 규칙이 육지부 기준에 대한 그 데이터로 우리가 운영 규칙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제주에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는 그동안의 CFI 추진 성과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발표해 주신 분들의 내용이 이미 이 상황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제가 굳이 제주도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CFI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한계가 부딪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 제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선언적인 토론문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발표해 주신 분들의 제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그 조언을 저희가 제주도 안에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좀 더 해서 급하게 그 발표 자료는 지금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제주의 에너지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오늘 토론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공감하면서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 제주도의 그 양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16%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전의 그 PPA 거래 데이터로 따져봤을 때는 19%, 연평균 19%라고 지금 정정이 되었고요. 실제 오늘 11시 기준 제주도의 그 신재생 에너지의 점유율은 25%입니다. 뭐 이제 1년 평균을 따지면은 저희가 19%라고 얘기는 하지만 11시 기준 전력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1시간 단위 실시간으로 지금 신재생 점유율이 나오는데, 오늘자 풍력과 태양광 기타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제주도 에너지 그 점유율의 25%가 현재 재생에너지로 지금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들어섰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셨던 문제 해결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제도 개선 운영 방향을 통해서 반드시 모범 사례를 만들고 국가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현장에 계신 청중께 우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발표해 주신 것들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 개인 사업자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분산 에너지 활성화나 에너지 민주주의에 관해서도 많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이 진행되면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 수용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전에서 개인 이제 발전 사업자들에게 이제 사들이는 전기값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많은 개인 발전 사업자들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러한 한전의 낮은 전기값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골칫거리가 발생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인 사업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전기값에 대한 뭐 개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사업자들이나 이런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호연 정책관님이나 아니면 조광옥개발본부장 이호연 정책관님이 답변. 예,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홍역을 겪고 있고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전이 전기를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해요. 근데 한전이 기본적으로 이제 도매 시장이라든가 그것도 소매 시장 같이 연계되고 전기를 사서 일단 발전하신 분들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판매 사업자 역할을 하는데 한전은 이제 연료비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죠. 이제 구매 연료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 싼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걸 공급을 할 때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어느 가격에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한전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넉넉치는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구매 비용 자체는 최근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많이 오르고 있어갖고 오히려 구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소매요금 차원에서 원가 계산율이 물론 이제 원가 계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전통적인 회계 기준 원칙에 따라서 봤을 때는 원가는 가급적 100%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원가 기준에서 기초를 해서 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주택용이라든지 일단 농사용이라든지 일전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돌봐야 되는 그런 대상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원가 이하로 훨씬 이하로 제공해 주는 부분들을 다 총괄한다면 100%까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에너지 요금이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정확하게 코스트를 계산해요. 그게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을 해서 시장이 좀 작동하게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전 변동비 시장을 기초로 한 도매 시장을 기초로 한 요금 체계는 앞으로 저희는 서바이벌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시장 가격이 온전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어쩌면은 조금 저희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롱텀 기준으로 중장기 전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전기요금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LCOE라 그러는데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뭐 다른 원전이라든가 석탄과도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전원이나 신재생이 들어오더라도 그것도 수용해 낼 수 있는 시스템만 제대로 만들어 주자 이런 것들이 저희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의 민간 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발전 자회사들은 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이고 그리고 민간 석탄 발전 사업자가 일부 있긴 한데 가스 발전이나 거기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거기는 지금 현재 도매시장 제도에 총괄원가 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건설비 다 보장해 주는 형태죠. 그리고 연료비대로 그 전기를 사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재생에너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태양광이나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태양광이 10원, 20원 하는 나라들도 있고 독일도 20년 전에는 킬로와트아워당 한 600원, 700원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뭐 50원, 60원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원전이나 석탄 발전이 경제성을 확보했던 거는 규모의 경제, 한 곳에 큰 발전기를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때 가격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거고, 그리고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널 코스트 제로로 갈 텐데, 그럼 그 정도의 규모 있게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시장이,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비용이 사실 비싼 거, 그러니까 이 발전 단가의 비용을 높게 만드는 이 요소를 줄이는 거, 그게 이제 정책과 제도, 저 같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행정부에서 꼭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들, 주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건지, 이런 걸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하나가 한쪽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제도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만 될 텐데, 그러려면 초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수익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전기요금은 싼 게 무조건 좋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유일한 도매 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여기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린다 그러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전기요금의 구조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고 배전하는 데의 비용이 거의 다 전기요금이에요. 근데 전기가 비싼 나라들, 전기요금 비싼 나라들, 덴마크나 독일이나 이런 데를 보면 최소한 50% 이상, 그러니까 아니면 70%가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전력 가격에서 연료비가 상당히 차지하죠. 시설비도 있지만. 근데 그 연료는 다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 해 그 에너지 수입 비용이 얼마나 되죠? 국장님, 한 180조 되나요? 적어도 한 150조 그 정도 되죠. 그 중에 상당량이 발전소의 연료 비용인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없으니까 사실 그 연료라고 말하는 바람과 태양이라는 게 우리 땅에 떨어지는 국산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 정도 비용 지원을 우리가 전기요금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 땅에서 그 설비가 세워지니까 결국 우리의 경제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일정한 지원을 초기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 그걸 전기요금에 일정 정도 같이 부담해서 가게 하는 게 결국 우리 경제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무조건 전기요금이 싸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요금이 단 몇 %라도 올라가면 이제 엄청 사회적인 논란이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